저기요, 괜찮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맥박을 확인하는 서연. 비 오는 그날 밤 나는 길가에 쓰러진 한 남자를 구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선택이 나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 남자와 서연 사이에는 15년 전부터 이어진 끔찍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빗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편의점 앞치마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20분. 오늘도 8시간 알바였습니다. 어깨가 묵직했습니다. 내일은 아니 정확히는 몇 시간 뒤에는 오전 9시 수업이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서연 씨. 점장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산은 없었습니다. 어제 지하철에 두고 내렸습니다. 얇은 바람막이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서연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에 고인 물이 튀었습니다. 축축한 운동화. 내일 말릴 시간이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어둠 속에 쓰러진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가 쓰러져 있어? 처음엔 술 취한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회색 정장은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남자의 목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맥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이 사람 위험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고 맥박이 약해요. 위치는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서연의 시선은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 지갑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인철? 이름만 보고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숨은 쉬고 계세요? 맥박은요? 전화기 너머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숨은 쉬는데 아주 약해요. 맥박도 느껴지긴 하는데. 좋아요. 지금 그 자세 그대로 계세요. 5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남자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자신의 바람막이를 벗어 남자의 상체에 덮어주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골목. 서연은 남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 와요. 대답은 없었지만 서연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목소리는 들린다고.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이에요. 남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분. 괜찮아지신 건가요? 네. 심장 쪽 문제였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연락됐나요? 네, 방금 오셨어요. 곧 나오실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도 되겠죠. 집에 가서 샤워하고 1시간이라도 자야 했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두 남자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무뚝뚝한 인상의 남자.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서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서늘한 눈빛은 주변을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보호자도 왔으니 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나서려는 순간 검은 정장의 남자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혹시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십니까? 네. 그냥 지나가다가요.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비서 장태수라고 합니다. 회장? 서연은 잠시 멍했습니다. 회장이라니. 그때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성함이. 그냥 가볼게요. 다행히 괜찮으시다니까요. 서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이, 분위기가.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 강인철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흐릿한 시야가 펼쳐졌습니다. 아버님.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방금 가셨습니다. 이름은? 비서 장태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CCTV와 응급실 기록으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꼭 찾아라. 도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병실 밖 복도에는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겨우 2시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간단히 세수를 하고 헐렁한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은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서연은 손잡이를 잡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잘 회복하셨겠지? 쓰러진 남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쳤던 그 젊은 남자. 차갑고 서늘했던 눈빛. 회장의 아들이라. 어떤 회사인지는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건 8시 50분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본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본관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봐. 진짜 마이바흐 아니야? 미쳤다.
저게 얼마짜리인데? 누가 탄 거래? 교수님? 아니래. 학생 찾으러 왔대.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본관 앞 로터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우아한 차체, 크롬 도금된 라디에이터 그릴. 확실히 평범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마이바? 서연은 차에 대해 잘 몰랐지만 주변 학생들의 반응만 봐도 엄청난 차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비서? 서연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장태수? 어젯밤 병원에서 봤던 그 무뚝뚝한 인상의 남자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방향을 틀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친구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어젯밤에 뭐 한 거야? 응? 왜?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저기 정장 입은 아저씨가 너 찾아다니더라. 사회복지학과 서연이 누구냐고. 진짜? 응. 나한테도 물어봤어. 근데 나는 모른다고 했지.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길에서 쓰러진 사람 구해줬거든. 헐, 진짜? 그게 누군데 저렇게까지.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두 사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니 장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정중했습니다. 혹시 서연 학생이십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저는 어제 병원에서 배웠던 장태수입니다. 민지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장태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과 도련님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린 거예요. 감사 인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은 민지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서연 학생, 장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멈춰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단순히 목숨을 구해줬다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뒤따라 들어오며 속삭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저 착각만 해도 몇 억한데. 너 혹시 복권 당첨된 거 아니야? 재벌 은인 만난 거잖아. 민지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정책론 리포트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설마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서연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학생입니까?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그 차갑고 낮은 목소리. 강도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확인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게 말이 되나요? 서연은 짜증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압니다. 하지만
저 바쁜데 끊을게요. 서연 학생.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약해지셨고 당신을 만나지 못하면 편히 쉬지 못하실 겁니다. 단 한 번만 뵙고 감사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엔 절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덕적 압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언제요? 내일 저녁 어떠십니까? 장소는 제가 편하신 곳으로 맞추겠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학교 앞 카페. 7시. 30분 이상은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그날 밤 강신그룹 본사 회장실. 강인철 회장은 커다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나? 서연입니다. 이서연.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학생과 내일 내가 직접 가겠다.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준비해라. 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여학생, 이서연은 누구인 걸까? 회장실 밖으로 나온 도연은 비서 장태수를 불렀습니다. 장비서. 네, 도련님. 이서연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어디까지 말씀이십니까? 가족관계, 학력, 과거 이력. 전부. 장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서연은 학교 앞 작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30분만 버티자. 서연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58분.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차가운 인상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회장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회장님은요? 서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시죠. 저는 회장님께 인사받으러 온 거니까요. 서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에 강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앉았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별 말씀을요.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려 했지만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내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 두툼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뭔가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필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받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학비 지원이라든지 취업 추천이라든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라고. 그리고 더 이상 저를 찾지 말아달라고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서연 학생, 제 아버지는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과거에 저희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없어요. 그날이 처음이에요. 정말입니까? 의심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해서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장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도련님. 지금 보고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해보십시오. 이서연, 22세. 사회복지학과 3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현재 3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단둘이 삽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장태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성함이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 강신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시 구조조정으로 해고됐습니다. 그 직후 장태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 당시 7살이었던 서연 양만 살아남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년 전이면 네. 회장님께서 강신그룹을 인수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던 시기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그 아이를 보는 눈빛이 흔들렸는지. 죄책감이군요. 도련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인철 회장의 저택, 침실 침대에 누워있던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탁자에는 약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왔느냐? 오늘 서연 학생을 만났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
보답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서연 학생의 아버지가 15년 전 우리 회사에서 해고된 이진수 씨 맞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직후 사고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느냐? 회장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가족을 무너뜨렸는데, 아버지, 나는 그저 회사를 살리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했고, 이진수가 그 사람이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현장에 갔었다. 구급차가 떠나고 그 작은 아이가 혼자 서 있더구나.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지켜봤다. 장학재단을 통해서 익명으로. 그게 서연 학생이었습니까? 그렇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구해줬다. 아이러니하지 않으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아이가 나를 살렸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죽기 전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도연아, 지금 의사 부릅니다. 도연은 급히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침실 안에서는 급박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갔습니다. 강신그룹 쪽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연은 친구 민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조별 과제 때문에 민지가 서연의 집에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너네 집 어디야? 역에서 멀어? 아니, 걸어서 10분 정도. 오케이.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서연의 집은 2층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습기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응.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원룸. 부엌과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접이식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셔. 재활치료 받으시는 날이거든. 아, 그렇구나. 서연은 작은 책상을 정리하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자료 정리부터 할까? 응. 근데 서연아, 참고 자료 어디 있어? 저기 선반에. 파란 파일. 민지가 선반 쪽으로 가서 파일을 찾는데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아니, 그거 말고 옆에. 내가 찾을게. 서연이 일어나려는 순간 민지가 실수로 상자를 건드렸습니다. 쿵!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 사진들, 서류들. 미안. 민지가 급히 주우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아, 이거.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보니 민지가 들고 있는 건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15년 전 신문이었습니다.
강신그룹 계열사 대규모 구조조정, 200명 해고.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민지가 다른 기사를 집어들었습니다. 해고 노동자 가족 교통사고, 어린 딸만 살아남아.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뒤집힌 차, 깨진 유리, 그리고 작은 기사 하단에 이진수 38씨 가족이라는 문구. 민지는 천천히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너희 아버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쏟아진 신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 그리고 7살의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모두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 강신그룹이 너희 아버지를 해고한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럼 그날 내가 구한 사람이 강신그룹 회장이야. 민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헐, 그럼 너 알고 있었어? 아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엔 몰랐어.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감사 인사 거절한 거구나.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지야, 나 정말 웃기지? 우리 인생 무너뜨린 사람을 내가 살렸어. 아이러니하지 않아? 민지는 서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그날 죽었어. 아빠는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됐고, 나는 7살에 모든 걸 잃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을 내가 구했다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나도 몰랐어, 민지야. 정말 몰랐어. 그냥 쓰러진 사람 보고 본능적으로 도운 거야. 알아. 너 그런 애잖아. 서연은 신문 기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진수 38씨는 강신그룹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었어. 그냥 누군가는 잘려야 했고 아빠가 그 희생양이 된 거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통지받은 날 아빠가 울던 모습 기억나. 그리고 며칠 뒤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가다가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신그룹 본사. 도연은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태수가 정리해준 서연의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서연 신상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생년월일 2003년 4월 12일 마이너스 가족관계 부 이진수 53세 하반신 마비 모 사망 마이너스 학력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장학생 마이너스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 세 곳 병행 마이너스 특이사항 15년 전 교통사고 생존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당시 신문기사 스캔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신그룹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노조 희생양 만들기 반발. 해고 노동자 이진수 씨 부당하다 주장. 그리고 그 며칠 후 기사. 해고 노동자 가족 교통사고. 아내 사망, 남편 중상, 7세 딸 경상. 도연은 기사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은 21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신그룹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또 큰일을 해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고 장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비서, 네, 도련님. 15년 전 구조조정 당시 기록 모두 찾아주십시오. 어느 부분까지 말씀이십니까? 전부입니다. 해고 명단, 사유, 절차, 모든 것,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연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서연의 집,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회장한테 따질 생각은 없어? 15년 전 일이잖아. 내 아버지 인생 망친 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왜? 증명할 수 없어. 부당 해고였다는 것도, 그게 우리 사고랑 연결됐다는 것도. 하지만, 그리고 민지야. 서연이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복수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지잖아.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사는 거. 민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 아빠 돌보고 졸업하고 일 구하고. 그게 다야. 그래도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청 억울해. 근데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민지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뭐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 구할 수 있는 게.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냥 본능이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도연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장태수가 정리해준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구조조정 관련 자료 일체.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왔느냐?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책상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15년 전 구조조정 자료입니다.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찾았느냐? 궁금해서입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학생의 아버지, 이진수 씨가 왜 해고됐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진수 씨는 부당하게 해고된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앉아라. 서서 듣겠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강신그룹을 인수했을 때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살리려면 구조조정이 필수였다. 200명을 내보내야 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자를 것인가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이진수 씨를 선택한 겁니까? 그는 노조 활동을 했다. 도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게 해고 사유입니까? 아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실적 부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보기가 필요했다. 도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본보기요? 노조를 잠재우려면 강하게 나가야 했다. 그래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을 선택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게 이진수였다.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부당해고였다는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다. 절차도 밟았고 보상금도 지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희생양을 만든 거잖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사람 가족이 사고를 당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요? 사고 당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갔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장에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회상합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비서 장태수와 함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뒤집힌 차, 깨진 유리, 아스팔트의 핏자국, 그리고 길가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장태수가 말렸지만 회장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회장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서 그런 걸 볼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아이 보호자 연락됐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회장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진수의 딸인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장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보상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개입하면 문제가 커진다. 언론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익명으로.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도연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든 겁니까? 그렇다.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익명으로 그 아이를 지원했다. 학비, 생활비, 아버지 치료비까지. 그게 속죄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죄가 될 리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럼 왜 직접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얼굴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겠느냐?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비겁합니다. 뭐라?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도망쳤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대신 돈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도연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연 학생을 만나고 싶다면서 정작 진실은 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당신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면 그 아이가 나를 증오할 것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게 두렵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을 다시 볼 용기가 없다. 아버지, 도연아? 회장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죄책감, 서연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태수였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내일 서연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모든 걸 고백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서연 학생, 당신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용기가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기말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트에 필기를 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또 최근 며칠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받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신그룹 쪽이라는 걸. 서연은 전화를 무시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학생, 강도연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엎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또 감사 인사?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도연이 받았습니다. 서연 학생, 무슨 진실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서. 싫어요. 전화로 하세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5년 전 당신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해고된 일 기억하십니까?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사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권리로 제 사생활을 조사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왜요? 왜 알아야 해요? 제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의 해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디서요? 학교 앞 공원. 1시간 후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학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도연이 서연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요. 무슨 진실인지.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는 강신그룹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알아요. 그때 우리 아빠가 해고됐죠. 그게 부당한 해고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는 실적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본보기로 잘린 겁니다. 서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억울하게 잘렸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우리 가족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죽었어요. 아빠는 다시는 못 걷게 됐고 나는 7살에 모든 걸 잃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당한 해고였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돌려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돌려줄 수 있어요? 아빠 다리 고쳐줄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서 뭐 하려고요? 사과라도 하시게요? 그렇습니다.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15년 늦은 사과를요? 늦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게 제가 알 바예요?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죄책감 따위에 관심 없어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 학생, 도연도 일어섰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15년 전 일, 부당해고 모든 것을. 왜요? 당신에게 빚진 것 같아서입니다. 서연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빚? 무슨 빚이요? 제 아버지가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관계없잖아요.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21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인수했다는 걸 알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당신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왜입니까? 무섭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힘이 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 짓밟힐 수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서연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내버려둬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인철 회장의 저택.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사진들, 강신그룹 인수 당시의 사진, 직원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신문 스크랩, 노조원 이진수 씨 부당해고 주장.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진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장태수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나? 도련님께서 서연 학생을 만나셨는데
거절당하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회장님, 몸 상태가 괜찮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가 직접 그 아이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장태수가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기억? 가슴이 119 불러요. 빨리. 집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샹들리에였습니다. 서연이 미안하다. 그리고 암전. 30분 후 도연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태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차 안에서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장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도연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제길,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 없잖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서연 학생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거절했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들입니다.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장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서연 학생께 연락하시겠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그녀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녀는 올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도연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모두 강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 탓인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진 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서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그래, 힘들었지? 괜찮아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왜? 15년 전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길?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했지. 나는 잘못한 게 없었어.
그냥 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 잘렸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복이었어. 다른 사람들 겁주려고 날 희생시킨 거야. 그걸 왜 법적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싸웠지. 하지만 이길 수 없었어.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상대는 재벌이었어. 변호사도 많고 돈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니?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지친 거야.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사고가 났잖니. 내 엄마가 죽고 나는 이렇게 됐고 그때부터는 싸울 힘도 없었어. 그냥 너라도 지키고 싶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버지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만나자.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 학생, 회장님 만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강인철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각종 기계 소리. 서연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증오해야 할까요? 원망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저 한 명의 늙은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고통받는 사람.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하지만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왔구나, 정말 왔구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도연이 말렸지만 회장은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회장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다. 내 아버지를 내가 무너뜨렸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 전 나는 회사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였다. 이진수, 그는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본보기가 필요했다. 비겁했다. 정말 비겁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현장에 갔었다. 15년 전을 회상합니다. 비 오는 밤, 7살 서연은 뒤집힌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아빠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 남자는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도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괜찮니?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쁜 사람,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한 사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7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현재 서연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널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지켜봤다. 지켜봤다고요? 장학재단 그게 나였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익명으로 내 학비를 생활비를 아버지 치료비까지 모두 내가 지원했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속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회장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비겁했다. 정말 비겁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증오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저 슬펐습니다. 이 늙은 남자도 자신도 아버지도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용서해야 할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나를 구해줬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아이가 나를 살렸다. 이게 운명인가? 서연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저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고통받으셨다는 건 알겠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용기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 상태가 안정됐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서연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요. 서연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학생,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덕분에 아버지가 조금은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뭘 말입니까? 제 마음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우리 가족이 불행한 게 그냥 운명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죽은 것도, 아빠가 다치신 것도, 우리가 가난한 것도 다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왜 사과해요?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서연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며 자랐으니까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선택의 희생자예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더 슬픈 것 같아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서.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병실 안. 회장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응. 조금 나아진 것 같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아직 있었구나. 네. 고맙다. 정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너에게도 미안하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늘 회사만 생각했고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관심도 없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일도.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만약 알았다면 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두려웠다. 아버지, 실망할까봐 무서웠다. 경멸할까봐 무서웠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숨겼다. 평생.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혼자 짊어지셨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통받는 걸 봤어요. 밤에 서재에서 혼자 술 드시는 것도, 악몽 꾸는 것도 다 봤어요. 도연아? 근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저를 밀어내셨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길 바랐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밀어내고 감정을 안 주시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도연아, 진정해라. 진정할 수 없어요. 도연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라고? 저는 평생 아버지 눈치를 봤어요. 회사 일 잘해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진심을 보여주신 적이 없잖아요.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서연이 급히 말했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아버지,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내 더러운 과거로부터, 내 죄책감으로부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뒀다. 하지만 그게 너를 더 아프게 했구나.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가, 상처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참 뒤, 세 사람은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보상도 필요 없어요. 서연은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말해보거라. 앞으로 제대로 사세요. 도연 씨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진심으로 대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 엄마한테, 제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진짜 속죄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마.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회장님을 용서하려고. 서연아,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증오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 학생,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저도 당신들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2주가 지났습니다. 강인철 회장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이제는 스스로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너라.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리 와서 앉아라.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일 가져왔어요. 고맙다. 그런데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냥요. 병문안은 과일이잖아요.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회장은 서연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네. 내 아버지 만나도 되겠니?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를요? 응.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거절해도 괜찮다. 다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볼게요. 고맙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니? 밥 먹었어? 응. 아빠, 할 말이 있어. 서연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강신그룹 회장님이 아빠를 만나고 싶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사과하고 싶다고. 지금 와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15년 지나서 무슨 사과야. 내 인생 망쳐놓고 내 엄마 죽게 만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병이 많이 안 좋아. 의사 말로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대.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우리를 몰래 도와준 것도 그 사람이었고, 그걸로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져.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우리가 계속 미워하면서 살면 우리만 힘들어. 저는 이제 그만 아프고 싶어요.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만남아. 아빠.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괜찮아.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3일 후 병원 회의실 강인철 회장과 이진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과 도연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진수 씨, 회장님, 제가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는 걸 압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희생시킨 것, 당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것, 모두 제 책임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본보기가 필요했고 당신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죽은 것도 아십니까? 압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도요? 압니다. 이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15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비겁하시군요. 그렇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진수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제 딸이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잊으려 합니다. 완전히 용서는 못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다. 회장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하다. 평생 짊어졌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구나.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서연아. 네, 아버지. 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마지막이라뇨, 아버지. 아직? 들어다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나를 구한 게 아니다. 네. 너는 우리를 살렸다. 회장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와 나, 우리 부자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진실을 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용기를 줬다. 진실을 말할 용기, 용서를 구할 용기. 회장님, 그러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서연이를 부탁한다. 네. 이 아이는 너무 많이 아파왔다.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도연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도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강인철 회장은 3개월 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연과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진수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현재 서연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복지재단에 취직했습니다. 회장이 만든 그 재단이었습니다. 도연은 강신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투명하게, 정직하게 두 사람은 가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요즘 어때요? 바빠요. 회사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저도 바빠요. 근데 보람 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어서. 도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당신이 좋아요. 서연은 놀란 듯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요.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물론 지금 대답 안 해줘도 돼요. 시간 가지셔도 되고.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서연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해요. 서연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시작일 수도 있겠죠?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켜줄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에필로그.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복지재단에 기부됐습니다. 그리고 이진수에게는 정식 사과문과 함께 보상금이 전달됐습니다. 서연에게는 장학금 기록과 함께 편지가 남겨졌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고맙다. 행복해라. 마이너스 강인철. 서연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용서의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다면 계속 좋은 감동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늘 응원합니다.